나폴레옹이 원래 뭐 금수저 이런 뭐 집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힘으로 바닥바닥 긁어가지고 올라가서 결국 이제 황제까지 되고 전 유럽을 휩쓸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풍운하 같은 존재인데, 그 나폴레옹이 어떻게 출세길에 올라서 그러한 일을 했을까 여러분들 아세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나폴레옹부터 이야기를 하면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00년 스웨덴 중립이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난 200년 동안의 스웨덴 역사 이야기를 쭉 했죠.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베르나도트가 이제 프랑스 장군이었던 베르나도트가 이제 스웨덴 국왕으로 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거 옛날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는 주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영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프랑스의 최대 영웅 나폴레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뭐 이렇게 멋있는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는 이제 모습을 그렸지만, 사실 나폴레옹은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말은 못하고 이 당시 알프스를 넘어갈 때도 이제 당나귀를 타고 병사들이 조심조심 이끌어서 이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나폴레옹은 어떻게 유명해졌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아니 뭐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든지 다 시작이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원래 뭐 금수저 이런 뭐 집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바닥바닥 긁어가지고 올라가서 결국 이제 황제까지 되고 전 유럽을 휩쓸었던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풍운하 같은 존재인데, 그 나폴레옹이 어떻게 출세길에 올라서 그러한 일을 했을까 여러분들 아세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나폴레옹부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좀 잘 아시는 분들은 1793년, 그렇죠?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일어난 지 좀 지난 시점에서 1793년 8월 달에 이제 툴룽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항구, 우리로 따지면 진해 같은 곳이죠. 이 툴룽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 마르세유, 이쪽을 이제 왕당파가 이제 점령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당파가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영국, 스페인 연합 함대를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만히 당연히 보고 있을 수 없는 파리에 있는 혁명 정부가 이것을 탈환하도록 하는데, 당시에 젊은 나폴레옹이 포병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격퇴를 하면서 툴룽을 탈환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툴룽 포위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아마 이제 연합함대가 이제 철수한다는 그 말에 따라서 혼비백산하면서 탈출해가는 이제 왕당파들의 모습을 그린 이제 그러한 그림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영국군과 스페인군이 이제 왕당파와 더불어서 뭐 툴룽, 마르세유 이런 큰 도시를 점령했어. 그러면 해군이잖아요. 해군이 들어왔는데 포병과 관련이 있는 나폴레옹이 와서 거기다 큰 공을 세워서 유명해졌다. 뭔가 이 중간에 잊어먹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사항은 툴룽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나폴레옹이 어떻게 유명해졌나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군 사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한 상태에서 자기의 고향인 코르시카에 이제 돌아가 있었습니다. 코르시카 섬은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사르디냐 섬 위쪽에 있는 섬이죠. 지금 이제 프랑스 영토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곳이 이제 나폴레옹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이 코르시카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거고, 뭐 프랑스어를 쓰긴 하지만 뭐 우리 제주도 말이 이제 서울 말과 많이 다른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뭐 나폴레옹이 파리 와서 많이 놀림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혁명의 이 도가니, 혁명의 이 시절에 나폴레옹은 고향에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고향에서 파워 싸움에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쓸쓸히 다시 프랑스로 이제 돌아오게 된 나폴레옹이었는데, 그러면 나폴레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전 경험을 한번 한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툴룽이라는 그 큰 전투에서 사령관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제 무슨 공을 어떻게 세웠나라는 이제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이제 배경은 이제 툴룽입니다. 툴룽. 이제 툴룽이라는 곳은 이제 프랑스 해군의 이제 집, 뭐 고향 같은 곳, 우리로 따지면 진해 같은 그런 곳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프랑스 해군 그러면은 이제 영국 해군의 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두들겨 맞는 항상 배를 만들어서 영국한테 도전을 하지만 언제나 지는 이제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보통 프랑스 해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 프랑스 해군 이야기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런 이야기고 그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영국과 상당히 호각지세를 이루고 거의 팽팽한 그러한 이제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 같은 경우에도 영국 해군을 이제 체사피크만에서 때려잡으면서 프랑스 해군이 이제 영국군을 이제 그 대륙에 있는 영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가는 세력을 여기서 체사피크만에서 프랑스 해군이 저지를 하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랑스 해군 그냥 영국 해군의 밥 이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고 그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꽤 막강했던 프랑스 해군의 이제 이 배경은 이제 툴룽이죠. 지금도 툴룽은 프랑스 해군의 주요한 이제 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배들, 상륙함도 있고 여러 가지 구축함들도 있고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러한 곳인데 이 툴룽이라는 곳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르세유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이제 항구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486년부터 이제 프랑스 영토였어요. 그럼 그 전에는 누구 영토였냐? 지금의 이제 뭐 제노바, 이탈리아 쪽이었다가 이제 당시 프랑스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프랑스 영토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1660년 루이 14세가 이제 해양 강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군과 이제 맞짱을 뜨는 그래서 많은 군함을 만들고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더 많은 식민지, 더 많은 부를 갖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배들이 있어야 될 지역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항구들은 중요한 게 뭐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 배들은 비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섣불리 쳐들어와서 배에다 불 지르거나 배를 이제 꼬로록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그러한 지형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툴룽이 딱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진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바다로 이제 넓은 바다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좁은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하기, 내 배를 보호하기 좋은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이제 툴룽을 요새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툴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뒤쪽에 오히려 옛날 지도들이 이런 건 잘 보여주죠. 바다가 있고 바다 앞쪽에 이렇게 만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 툴룽 항구고요. 저 뒤쪽에는 이제 높은 고지대들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육지에서 쳐들어오기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툭 튀어나오는 이제 고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배들이 상대적으로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툴룽 같은 경우는 프랑스 해군의 거의 절반 정도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라는 땅은 이제 서쪽으로 가면 이제 대서양과 직접 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닿아 있으니까 프랑스 해군은 필연적으로 이제 양쪽으로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계를 다시 1793년 이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그 시기로 돌려보겠습니다. 1793년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이제 대혼란을 겪던 시기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한 4년 정도 지난 1793년은 사실 이제 뭐 혁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되겠지만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안정기로 접어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혁명에 있어서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모든 세력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입니다. 경제.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올 것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파리에 있던 혁명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돈을 찍어내기를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시냐라는 이름의 지폐를 찍어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폐가 그 악명 높은 아시냐 지폐입니다. 처음에 뜻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돈을 찍어낼 때는 금이나 은 같은 이제 귀금속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없으면 딴 거, 국채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이런 담보를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프랑스 혁명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혁명 당시에 유족이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몰수했던 많은 토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지폐를 찍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찍어냈던 이제 이런 상황이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흉흉한 당연히 물가는 뛰고 초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통제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포 정치를 이제 하던 그 시기가 179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이 1793년에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툴룽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에 대해서 반대하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제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몇 차에 걸쳐 가지고 제 몇 차 대불 뭐 동맹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으로 프랑스를 말려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얄 네이비 영국 해군을 동원해 가지고 프랑스의 주요 군항들을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막 완전히 이제 풀코트 프레싱으로 올코트 프레싱으로 탁 그냥 숨도 못 쉬게 막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느슨하게 나와가지고 나오는 프랑스 배를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하지만 어떻든 간에 주요한 프랑스의 군항들은 모두 다 영국 그리고 연합국 당시에 이제 영국 편이었던 스페인 해군에 의해서 봉쇄돼 있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툴룽 지역, 남프랑스 지역은 왕당파의 세력이 꽤 강했었고 이 왕당파가 이제 이 마르세유와 이 툴룽을 점령을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령했던 왕당파는 그 항구 저 먼 곳에 있던 밖에서 이제 항구를 봉쇄하고 있던 영국 그리고 스페인 연합함대를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체 해군력의 한 40% 정도가 이제 툴룽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프랑스 해군이 이제 반토막이 나는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 정부로서는 이제 정말 기절할 노릇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탈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793년 9월 8일 날 카르토라는 이름의 이제 지휘관이 이제 도착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진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이 이제 카르토 장군입니다. 뭐 장군인데 그렇게 썩 뭐 말을 잘 타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상당히 후덕한 어떤 그런 인상인데 사실 이분은 화가였어요. 화가. 원래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뭔가 이 질서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정과 그 다음에 뭐 똘똘 뭉친 어떤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출세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카르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카르토가 그러면 총사령관이다. 그러면은 나폴레옹 그 밑에서 뭐 포병 사령관이었냐? 그럴 리가 없죠. 왜? 뭐 그 전까지 이제 혁명 당시에 물론 이제 서류상으로는 프랑스군에 속해 있었지만 뭐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뭐 엉뚱한 짓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나폴레옹 그냥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니까 뭐 기본적인 것은 알겠지라고 하지만 뭐 실전 경험도 없어 그렇다고 뭐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도 않아 이런 나폴레옹한테 누가 사령관 같은 지위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는 없죠.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나폴레옹한테는 그래도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탄약을 실은 대포를 툴룽 지역까지 운반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툴룽으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는 아니겠죠. 이제 뭐 말을 끌고 마차에 타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뭐 사람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해지자. 나는 어떻게든 유명해져서 이 나의 뜻을 이 프랑스에서 떨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명해지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요즘처럼 유튜브 이런 거를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죠. 원래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선진국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문해율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라든지 팜플렛 이런 것들을 펼쳐내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데 되게 익숙했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글자를 보는데 되게 익숙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식인들이 만들어서 뿌린 책들 팜플렛 이런 덕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세유에서 툴룽까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여관에서 묵어가지고 딱 이틀 만에 이제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책 내용은 단순합니다. 4명의 상인이 이제 자기가 뭐 이제 있는 그 여관 같은 곳에 이제 묵는. 그래서 묵었으니까 당연히 저녁을 먹고 뭐 이제 와인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좋냐, 공화정이 좋냐라는 이제 체제 논쟁을 이 4명의 상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명의 상인 중에서 이제 혁명파,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논리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법, 그 다음에 혁명의 가치, 그 다음에 평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왕당파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맞아, 공화국이 더 우수한 체제야. 당신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당시에 있던 어떤 그 반혁명 흐름, 왕당파로 돌아가자, 왕이 있던 왕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것들을 이제 체제 우월성을 공화국이 더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이야기로 이제 구성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름을 붙여요. 이제 보케르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이름. 뭐 나중에 나온 그림이지만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팜플렛을 작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이제 이 책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딱 써 있죠. 보나파르트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공포 정치를 하고 있던 혁명 정부를 이끌고 있던 이제 자코뱅 당의 이제 그 세력의 정당성을 어떻게 보면은 선전해 프로파간다 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제 주변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막 뿌리지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권의 핵심 실세한테 눈에 들어가도록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이제 권력자는 우리 단두대 사나이로 유명한 이 왼쪽에 막스밀리앙 로베스피에로라는 사람이 이제 최고 권력자였죠. 단두대의 사나이였죠. 그냥 반혁명 세력들은 다 단두대로 보내서 땡강땡강 하는 이제 그러한 공포 정치를 이제 시행했는데. 이 로베스피에르의 그 동생인 오기스탱 로베스피에로한테 이 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 실권자의 동생의 눈을 사로잡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어디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쓴 글이 누군가한테 뭐 힘 있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눈에 들어서 나를 좀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의 뜻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요즘이죠. 뭐 옛날도 똑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나폴레옹으로서는 어떻든 간에 이 짤막하게 썼던 이 보케르에서 저녁 식사라는 이 팜플렛을 통해서 정권의 핵심과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툴룽에 도착을 하게 된 나폴레옹은 이제 열심히 주변을 살핍니다. 어디서 뭐 대포를 놓고 어떻게 쏠지 이런 거를 살피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끈을 댈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나폴레옹이 이제 찾을 수 있는 끈은 뭘까요? 뭐 자기가 사관학교 출신이니까 사관학교 출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당시 혁명 입장이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예나 지금이나 제일 만만한 거는 이제 고향 사람 찾는 거죠. 어려울 때 당신 어디야? 그래서 내 옆 동네 라고 하면 뭐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요즘에 우리 사람들도 똑같은데 당시 프랑스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툴룽을 다시 되찾기 위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이 부대에 따라왔던 살리세티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코르시카 출신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군사 이제 군인으로서 따라왔다기보다는 이제 정치위원 요즘에도 있죠.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옛날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정치위원들이 있죠. 그래서 군사령관 옆에서 동등한 권리의 정치위원들이 옆에 있는데 이 정치위원으로 따라온 이제 살리세티를 이제 자기의 또 현지 이제 백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할 줄 아는 게 뭐유? 라고 물어보니까 나 사관학교 출신이고 난 포병을 전공을 했어. 난 대포를 잘 쏴. 라고 했는데 마침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르토가 이끌던 이 진압부대의 포병 사령관이 때마침 이제 부상을 입어서 공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으로 포병 사령관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르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나폴레옹이라는 정치위원 백을 타고 들어온 애송이 포병 사령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관 포병 대장을 밑에 이제 거느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해요. 카르토가 이제 이 지역에 툴룽이라는 지역에 와서 딱 보니까 영국 배들이 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왕당파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인데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항구와 그 주변 지역은 높은 지역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토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 있는 이 툴룽이라는 도시를 이제 되찾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해군을 동원해서 해군 대 해군으로 영국군과 맞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남는 방법은 그러면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영국 해군을 저 위에서 대포를 설치를 해가지고 쏴서 격침을 시키거나 쫓아버리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르토가 나름대로 지도를 들여다보다가 툴룽 주변에 높은 지역에 있는 이제 올리울이라는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이 이제 올리울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새로 오게 되니까 데리고 올라갑니다. 너가 여기다가 대포를 놓고 여기서 쏴서 하면 되니까 당신 일은 되게 단순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리는 한 6km 정도가 되는데 나폴레옹이 딱 보니까 이거는 사정거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나폴레옹은 제대로 배운 사관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쏴볼까요? 했더니 쏘니까 한 2km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제일 큰 이제 대포라고 할 수 있는 24파운드 포 정도도 이제 사정거리가 한 2km에서 2.5km밖에 안 되니까 이 지역에다가 대포를 쏴서 이 해군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만 놓고 뭔가를 전략을 세웠던 카르토의 이제 큰 이제 실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프랑스 해군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대포라고 하면 이제 이 24파운드 폰데 이걸로도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지도를 들여다보고 주변을 정찰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에퀴에트라는 요 지역에 톡 튀어나온 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요 지역을 점령을 해서 그럼 여기다 점령을 하면은 바로 코앞까지 이제 대포를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포를 설치해서 이 대포를 퍼부면 이 영국 해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뭐 당연히 영국군도 이것을 이제 모를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초반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을 때 카르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든 간에 그 나폴레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난관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윗사람이 내 뜻을 안 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동원할 수 있는 게 이제 백이죠, 백. 연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살리세티라고 하는 이제 동양 출신, 코르시카 출신의 정치위원 백을 이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위원이 이제 카르노 장군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포병 대장이 지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당신이 왜 가로막고 있냐? 이거 빨리 공격해라. 라고 역박을 지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안 들으면 파리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혁명정부니까 단두대에서 목이 잘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카르토 같은 경우는 그래, 공격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여기서 이제 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나폴레옹은 원래 1000명의 병력을 달라라고 했는데 카르토가 그냥 해봐라고 하면서 500명만 이제 딸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당연히 500명 가지고 이 공격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군한테 오히려 좋은 정보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프랑스군이 이쪽을 노린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니까 당연히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지역을 뺏기면 곤란하다는 것을 새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요새를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멀그레이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요새 앞쪽을 막을 수 있는 3개의 보조진지를 이제 건설을 해서 초롱성으로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군이 이제 아주 핵심 요지에다가 요새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병력을 배치하는 걸 보고 이 프랑스 군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리틀 지브롤타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에 있는 영국령 지브롤타와 같이 초롱성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어떤 카드를 이제 상대방한테 다 들키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 이제 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거 원래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이쯤 되면 사람들은 그래,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나폴레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나는 어쨌든 간에 저 고지를 점령을 해야 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 그 방법은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차근차근 공략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허락해주는 그 사령관은 나에 대해서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정을 내립니다. 나의 최대 적은 영국 해군이 아니고 내 머리 위에 있는 무능한 카르토라는 이 사령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토를 날려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뭘로 이제 날리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이제 백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살리세티, 지금 옆에 있는 이제 정치위원, 그리고 저 파리에 있는 오기스탱, 이 두 사람을 이제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사령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서 계속 질질질질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편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걸 받아본 파리에 있는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날려버려. 사령관을 교체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지휘관인 이제 몇 번의 지휘관이 바뀌고 세 번째 지휘관인 이제 듀고미에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이 듀고미에라는 사람은 딱 와서 보니까 이 동네에 지금 이제
최대 실권자는 나폴레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전임자가 계속 날아갔거든요. 전임자가 계속 날아가니까 나폴레옹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라고 하는 게 나의 이 명주를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너가 이제 알아서 그럼 너 책임지고 공격을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나폴레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강화된 그 진지를 공격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전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폴레옹이 큰 소리를 빵빵 쳐놨는데 제가 지금 대포가 부족하고요. 병력이 더 부족합니다. 더 보내주세요. 라고 사령관한테 말할 수도 없고 파리에다가 편지를 쓸 수도 없는 거죠. 왜? 나한테 권한을 주면 내가 보란 듯이 이걸 다 쫓아내겠소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에 있는 모든 무기고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대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미 퇴역해서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 퇴역 장교, 은퇴한 장교들을 강제로 징집을 해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회적 지위는 꽤 높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온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참 상상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난해한 행동인데 나폴레옹은 이것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달 후에는 거의 한 300문 가까운 이제 많은 양의 대포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대포를 마구잡이 쏘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영국군이 만들어 놓은 이 리틀 지브랄타라고 하는 요 지역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포병 진지 상대방이 이제 쌓아놓은 어떤 요새를 공격하는 방법은 참호를 파고 근처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포로써 하나씩 공략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입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천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통파로 교육을 받은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기본기를 최대한 잘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틀 지브랄타 서쪽에 차근차근 땅을 파고 여러 가지 이제 참호선을 구축을 해서 조금씩 이제 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가지고 세 곳의 포병 진지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즉 메인 진지 앞에 있는 보조 진지 세 곳을 함락을 함으로써 이제 진짜 한판 붙어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제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한 나폴레옹은 이제 이 총공세를 펼쳐가지고 이 리틀 지브랄타의 요새를 점령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즉 나폴레옹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몇 달 만에 자신의 말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다가 금방 포위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 함대를 이끌던 이제 후드 제독 같은 경우는 이 리틀 지브랄타 요새가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판단을 내립니다. 즉각 철수. 왜? 거기다가 300문의 포를 올려놓고 이제 포격을 하기 시작하면 바다 위에 있는 영국 해군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 땅은 우리 땅도 아니고 불리해지면 영국 해군 사령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함선을 지키는 게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 즉각 철수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박하게 영국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되다 보니까 영국군 그리고 스페인 함대를 이제 불려들였던 왕당파는 이제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 지역을 탈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그림처럼 이제 대탈주국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함대나 스페인 함대도 최대한 많은 이 왕당파들을 데리고 탈출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당연히 다 태우고 갈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해군이 떠난 이 툴룽은 금방 이제 진화군에 의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한 이제 혁명군 같은 경우는 이제 왕당파 1000여 명을 재판도 없이 바로 총사령으로 처하면서 이제 피해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군은 이때 철수를 하게 되면서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이제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 지역에 있던 70척 중에 70척 정도 되는 이제 프랑스 함선 중에서 상태가 좋았던 자기들이 가져가서 쓸만한 15척 정도를 납포를 해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5척 그리고 이 툴룽 같은 경우는 프랑스 해군의 거점이니까 큰 무기고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무기고도 다 이제 불태워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어떻든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랑스 해군한테 큰 타격을 주는 데는 성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툴룽이라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해군력을 꺾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툴룽 포위전에 있어서 가장 영웅은 누굴까요? 당연히 이제 프랑스의 새로운 포병 장교 나폴레옹인 거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어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영국에서도 꽤 알려지게 돼서 이러한 형태 이제 사파
만평을 통해서 이제 유명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이제 유럽에 알려지게 된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하게 됐는지 잘 알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정치적 백을 이제 최대한 확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알려야 된다. 나를 알려야 저 백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팜플렛 또 만들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 동료 아니면 이제 같은 동양 사람들을 이제 찾는 일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딱 자신의 뜻을 막아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존재.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카르토라는 이제 자기 위에 있는 진압군 사령관이었죠. 이 사람을 날려버리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유명해지려면 그 내 유명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정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내 정치라고 하는 음모, 이런 술수에 되게 능수능란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유명해진 건 아니죠. 이 와중에 자기가 뱉어놓은 말, 나한테 자리를 주면 내가 이거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을 탈탈 털어가지고 병기고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무기를 확보를 하고 은퇴한 장교들을 다시 데리고 징집해가지고 포를 쏘도록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위한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 같은 존재가 나폴레옹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딱 파악하고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없나. 만약에 나폴레옹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능력으로 저거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딱 봤는데 그 상황이 내가 어떠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될 것 같아 라고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스스로의 한계도 이제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이제 내가 권한을 주면 내가 잘 몰아낼게 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영국군이 이제 진지를 강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힘들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돌격합니다. 그리고 실패했겠죠. 근데 나폴레옹은 그게 아니고 자신의 상황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압박을 할 수단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활용을 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천재야. 보통 우리는 천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기묘묘한 뭔가 묘수를 둬서 상대방의 뒤통수를 후려쳐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나폴레옹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특릉 전투에서 보여준 나폴레옹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게 뭐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또 모범생 같은 면도 보여줬습니다. 즉 자기가 배웠던 교과서적인 것을 차근차근 활용을 해서 영국군을 압박을 하면서 하나씩 무너뜨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운하이면서도 되게 기본기에 강한 그런 존재가 나폴레옹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쭉 들어보시니까 나도 내가 좀 진작 이런 이야기를 알았으면 나도 저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꼭 저렇게까지 하면서 유명해져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많은 분들은 성공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이고 성공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출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유명해지고 싶은가?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각오가 준비되어 있나?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나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한 냉정한 자기평가도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출세를 원하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폴레옹의 이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폴레옹이 저러다 실패하면
나 완전히 쫓겨날 것 같은데, 야, 저러다가 내가 말 잘못 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성실한, 그냥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장교로 지내다가 끝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위험을 택하고 그 나의 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사하고 아니 곱고 더러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웅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출세하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폴레옹이 보여줍니다. 네, 오늘은 나폴레옹은 어떻게 유명해졌는가, 나폴레옹이 역사에 등장하는 첫 장면, 역사책에 보면 한 서너 줄로 요약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명해지려면 노력해라. 그리고 네 위험을 감수해라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갈 길을 정하시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보시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